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명의가본 기적 진행을 맡은 식품의학 전문기자 박태균입니다. 오늘 명의가본 기적 시간에는 백혈병과 그리고 감염성 질환 치료에 관한 국내 최고 고수 중 한 분인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감염내과의 이동건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의료계에서는 워낙 유명하시지만 시청자를 위해서 간단하게 그래도 본인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가톨릭의대 서울성모병원 감염내과에 근무하고 있는 이동건입니다. 가톨릭의대를 졸업했고 거기서 계속 지내고 있는데 저는 주로 하는 일이 이제 백혈병 환자들과 그 환자들이 이제 항암 치료하고 또는 그 이식한 다음에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합병증이 생기는데 그 합병증의 가장 많은 부분이 감염 질환이거든요. 그런 일을 같이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 사실 올해는 유난히도 감염내과 의사 선생님들이 바빴잖아요, 되게. 네. 메르스 사태도 있고 시형간염 사태도 있고 이런 어떤 후진국병으로 통하는 감염병 사고가 국내에서 이렇게 빈번한 그런 이유는 뭐라고 진단을 하십니까? 예. 메르스 사태 때문에 올 봄, 여름이 아주 숨가쁘게 지나갔는데요. 네네. 그런 병은 이제 꼭 후진국에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어느 나라에서나 이렇게 발생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는 특히 그런 일에 좀 취약한 구조를 좀 가지고 있는 나라죠. 해외에 근무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사람들도 많고, 여행도 많이들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과거와는 달리 이렇게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급격히 움직이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나라는 특히 이제 인구 밀도가 많이 높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한 곳에서 발생하는 감염 질환은 급격히 이렇게 그 유행을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좀 유행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런 일을 얼마나 최소화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다른 데로 유입되는 걸 얼마나 빨리 막을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의 큰 문제인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그 메르스는 정말 큰 문제가 됐는데 에볼라는 또 안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도 약간 그 여행지하고도 굉장히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메르스 사태로 이제 사실 병원이 굉장히 중심이 됐잖아요. 그래서 병원이 굉장히 그 눈초리를 많이 받고 그랬는데 메르스 사태 이후에 병원들이 좀 뭔가 달라진 게 있나요? 그렇죠. 제가 근무하는 병원만 해도 이제 그동안은 응급실이 많은 사람들이 아주 밀집되어 있는 곳이었는데 그런 분들을 좀 오는 분들이 어떻게 막을 수는 없겠지만 그분들의 증상에 따라서 위치를 좀 바꿔놓는다든지 예를 들면 기침 가래가 있는 환자들하고 열이 나는 사람들하고는 좀 구분해 놓는다든지 그렇게 동선을 좀 바꿔 놔서 서로 같은 질환 사람들끼리 좀 모여 있게 하는 일들을 좀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응급실에 들어오려면 자기 이름을 기록하고 보호자들조차도 마스크를 쓰고 들어와야 되고 그래서 이제 응급실에 들어온 사람들을 좀 많이 들어오지 못하게 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정부도 이런 분들이 와서 갑자기 유행을 만들 수 있는 시작이 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좀 격리할 수 있는 시설을 좀 준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응급실 말고 일반 병실, 입원실 같은 데는 어떤가요? 사실은 이제 중환자실 이외에는 대부분의 병실이 오픈되어 있어서 환자나 뿐만 아니라 보호자들, 특히 이제 아이들 이런 친구들이 토요일, 일요일 날 면회 오러 많이들 오시죠. 그런 이제 병원 문화도 좀 바뀌어야 되는 문제가 있고 이제 의료진들도 감기 들린 사람 어떤 감염 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이제 걸리면 빨리 근무를 하지 않도록 그런 일들을 이제 준비해서 해야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조금 언급은 하셨는데 이번 메르스 사태의 교훈은 또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메르스 사태는 이제 그 감염 질환이라는 걸 저희가 이제 우리 사회가 이제 인식하게 됐다는 걸로 저는 큰 교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희가 그동안 이제 내과 질환이라는 것은 대부분이 현재는 만성 질환입니다. 당뇨나 고혈압 이런 것들이고 대부분의 암 환자들도 이제 만성 질환처럼 오랫동안 병원에 계시죠. 그런 것뿐인데 이제 감염 질환이라는 것은 이렇게 만성 질환으로 가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이 급성 질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남한테 옮긴다는 문제가 있죠. 저희가 당뇨를
당뇨가 남한테 옮겨진다고 얘기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감염병이 그렇다는 거죠. 예, 감염 질환이 그래서 이제 감염 질환이 어떤 질환이라는 특성이 있고 유행을 일으킬 수 있고 그다음에 이거는 한번 시작이 되면 급격히 유행을 탈 수 있기 때문에 그 시작을 빨리 차단하고 그걸 위해서는 여러 가지 시스템을 이용해서 환자를 격리하고 유입을 막고 이런 걸 한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의 큰 교훈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약간 중복되는 얘기가 될지도 모르겠는데 이 국내에서 병원 감염이 그렇게 끊이지 않는 그런 근본적인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이제 병원 감염이라는 말이 좀 우리나라에서는 좀 애매하게 애매한데요. 이제 제 주위에 있는 분들도 의사가 아닌 분들은 또 의사인 사람들조차도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병원 감염이 생기면 마치 모든 일이 다 병원의 책임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데 사실은 병원 감염이라는 정의는 그렇지 않고요. 이제 병원이라는 곳은 말 그대로 그 중증의 환자들이 또는 이제 암 환자 같은 면역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는 환자들이 입원할 수밖에 없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오랫동안 치료하다 보면 이제 현대 의학이 발전해서 그 기존의 자기의 병은 좋아지지만 그분들이 앓고 있는 병의 문제로 면역 기능이 떨어지고 그것 때문에 그 자기가 걸리지 않아도 되는 병을 걸리는 걸 모두 다 병원 감염이라고 합니다. 감염병에 취약해지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외부에서 걸려오는 요인일 수도 있고, 자기 몸 안에 있는 것들이 스스로 이제 다 병을 일으키기도 하고 이런 것들 다 합쳐서 말하기 때문에 그걸 좀 구분해서 말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감염내과 의사시니까 그 병원 감염 문제 중에서 현재 국내에서 제일 심각한 거는 뭡니까? 슈퍼박테리아 같은 것도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슈퍼박테리아라고 말하는 것은 이제 어떤 특정 어떤 세균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세균 중에서 이제 여러 가지 항생제도 약발이 안 되는 그런 기군을 슈퍼박테리아라고 소위 말하고 저희가 뭐 이제 의사들끼리 한 용어로는 다제 내성균이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약제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가장 큰 문제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물론 이제 항생제를 필요 없는 사람한테 쓰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이제 필요한 사람한테 오랫동안 쓰다 보면 이제 거기에도 살아남는 균들이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조급히 해결해야 되는데 항생제의 내성을 갖는 세균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항생제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 기술이 아직 그 세균이 내성을 획득하는 것보다 더 늦어집니다. 그래서 점점 항생제를 잘 써야 되고 필요한 사람한테 적재적소에 사용해야 되는 일들이 필요하고 그런 목적으로 감염내과 의사들이 좀 노력을 좀 해야 되는 일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 다제내성균 즉 슈퍼박테리아를 감염이 돼 있다. 만약에 그 병에 그러면은 현실적으로 좀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있나요? 이제 몇 가지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약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약들이 좀 독성이 좀 강해서요. 쓰다가 다른 합병증이 좀 생기는 경우들이 있죠. 예를 들면 항생제를 쓰다가 그 콩팥 기능이 좀 나빠진다든지 뭐 그런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그 세균이 그 전신으로 퍼지는 경우에는 이제 어쩔 수 없이 나빠지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막을 때는 이제 여러 가지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제 환자도 치료해야 되고 환자한테 나오는 여러 가지 균도 격리를 해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필요합니다. 그 지금 뭐 약간 그 병원 감염의 정의가 조금 다르다라고는 말씀해 주셨는데 어쨌든 환자나 가족 입장에서는 병원에서 병을 얻는다. 감염을 얻는다. 굉장히 억울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병원 감염으로부터 환자라든가 환자 본인이라든가 아니면 가족, 문병계 이런 사람들의 건강을 지키는 방법이 있습니까? 제일 좋은 건 이제 그 빨리 병원에서 필요한 일만 하고 빨리 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수술하고 오랫동안 병원에 남아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수술을 하고 별다른 합병증이 없으면 빨리 퇴원하는 것이 오히려 병원 감염을 막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이제 미국 같은 데는 수술하고 그 다음 날 퇴원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가능한 한 병원에 오래 머무르지 않도록. 재원 기간, 재원 일수를 줄이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신데 조금 의문인지 모르겠는데 병원에 있는 거하고 일반 가정에 있는 거하고 감염될 확률이 어느 정도 차이 납니까? 감염내과 의사시니까.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병원 감염의 종류를 구분할 때는 예. 외부에서 들어오는 균이 있고 네. 자기 안에서 나타나는 균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예. 외부에서 들어오는 균은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예. 하지만 이제 대부분 병원 감염의 원인을 100으로 봤을 때 한 70% 정도는 자기 몸 안에 있는 세균이 자기를 공격하는 겁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하려면 예. 계속 병원에 남아서 그 치료를 받고 항생제를 투여받는 것보다는 예. 가능한 한 빨리 집이나 사회로 복귀해서 예. 일상생활을 하시는 것이 오히려 더 그 빨리 자기 건강을 회복하는 길이. 예, 그래도 감염률에 있어서는 집이나 아니면 병원이나 큰 차이는 없네요, 그죠? 네. 큰 차이는 없다는 말씀이시고. 환자분들은 이제 걱정을 하시는 거죠. 예. 예를 들면 이제 암 환자들이나 이제 수술하신 분들은 여기 이제 여러 가지 관들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런 관들을 이제 가능한 빨리 빼야 되는 거죠. 예. 근데 그러려면 빨리 빼고 집에 가시는 게 제일 좋은 건데요. 좋은 거다. 그게 오래 남아 있으면 예. 아무래도 이제 남의 것이 몸에 들어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러면 계속 이제 그 병원균을 감염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네. 하여튼 곧 지금 또 화제를 좀 바꿔보면 네. 저 독감 시즌, 인플루엔자 네. 시즌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 인플루엔자도 역시 감염내과 의사 선생님들이 네. 하는 영역이죠. 네. 다른 영역인데 지금이라도 예방 주사를 맞는 게 좋습니까? 아, 그럼요. 그 독감 주사는 보통 맞으면 한 3, 4주 있다가 면역 기능이 항체가 생긴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네. 지금이 12월 초니까 중순이니까 이미 독감은 시작됐지만 예. 그래도 우리나라는 한 3, 4월까지 독감이 유행합니다. 예. 그런데 지금이라도 맞는 것이 예. 그 후에 걸리는 감염을 좀 막을 수 있는 문제가 네. 될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한 논문을 봤는데요. 네. 국내에서 독감으로 인한 추가 사망자가 연간 한 거의 3,000명에 육박한다. 이런 연구 결과를 봤어요. 네. 정말 독감이 이렇게 무서운 질병입니까? 아, 국내에서요? 예. 제 뭐 좀 놀라신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지만 더 많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3,000명 이상? 네, 예. 실제로 이제 독감은 저희가 독한 감기라고 해서 예. 감기를 좀 심하게 앓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바이러스가 완전히 다른 바이러스입니다. 인플루엔자라는 바이러스이고요. 예. 이제 매년 유행을 일으키고 예. 한 몇십 년 단위로 대유행을 일으킵니다. 예. 그 현재 우리가 기록하고 있는 가장 큰 유행은 1918년에 예. 스페인 독감이라고 예. 하는데 그때는 이제 기록에는 전 세계에서 2천만 명이 죽었다고 되어 있고요. 그때 2천만 명이면 그때 당시 세계 인구의 10%가 죽은 거거든요. 엄청난 숫자네요. 몇 개월 사이에. 예. 그러니까 그런 대유행이 있을 경우에는 예. 많은 사람이 예. 돌아가실 수 있다는 이제 위험이 있다는 거죠. 그 3,000명이라는 숫자에 저거 깜짝 놀라긴 했는데 네. 정말 그 이상이 될 수도 예, 있다는 네, 말씀이시죠. 네. 그러니까 그 같은 연구 결과를 봤더니 독감 사망률이 노인의 경우 젊은 사람보다 100배 이상 높다 이렇게 이제 네, 네. 얘기하던데요. 네. 그럼 당연히 노인은 백신을 맞아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네, 네. 이처럼 노인이 더 위험한 이유가 있나요? 나이가 든다는 것 자체가 예. 면역 기능이 점점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자기의 면역 세포들이 네. 사람이 나이 들듯이 역시 세포들도 나이가 드는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나이가 들수록 여러 가지 병들이 같이 생기지 않습니까? 네. 당뇨도 생기고 고혈압도 생기고 암도 생기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이 다 한두 개씩 다 겹치고 예. 워낙 나이가 든다는 것 자체가 예. 면역 기능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당연히 그 노인이 더 독감이 취약할 수밖에 예, 없다. 그러니까 당연히 예방 주사도 반드시 필히 맞아야 하셔야죠. 된다 네, 이런 네, 얘기죠. 네. 독감이 겨울에 더 빈번한 독감 시즌이라고도 얘기하는데 네, 네. 그 이유가 있나요? 독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플루엔자라는 바이러스인데요. 예. 그 바이러스는 이렇게 겨울에 특히 날이 추울수록 예. 그다음에 습기가 좀 낮을수록 예. 더 증식을 잘하는 바이러스입니다. 그 바이러스가. 그 바이러스 자체가. 그러니까 다른 바이러스는 꼭 그런 건 아니죠. 그렇지 않죠. 예. 네. 그러니까 그 바이러스 자체의 특성이군요. 그렇고. 특성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인플루엔자라는 것이 이제 가장 비슷한 영어 단어가 인플루언스라는 영향이라는 영어인데요. 예. 그게 이제 그 이태리 말로 인플루엔지아라는 말이 있는데 대유행이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런가요? 거기서 시작된 것이 인플루엔자라는 예. 바이러스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독감 예방을 위해서는 뭐 평소 생활 많이 네. 알고 계시는데 네. 그래도 한두 가지만 짚어주시죠.
제일 좋은 건 이제 스트레스를 안 받고 즐겁게 사는 건데요. 그렇죠. 예. 사람들이 일하면서 안 그럴 수는 없으니까 하니까. 그러니까 일상생활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거를 하는 거죠. 운동도 좀 하시고, 뭐 손 씻기 잘 하시고, 뭐 아침 저녁으로 뭐 온몸 잘 씻고 하고, 뭐 밖에 나갔다 손 씻고 돌아오고, 특히 이제 예방 접종하시고 이런 것들이 독감을 맞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한 건 없네요. 네, 특별한 건 없고.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치료 만약에 걸렸다 그러면 치료는 어떻게 합니까? 독감은 이제 감기랑 좀 구분을 해야 되는데요. 일반인들은 그 독감하고 감기를 구분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네. 근데 열이 좀 나고 몸이 많이 으슬으슬 춥고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 치료를 할 수 있는데 요즘에는 독감을 치료할 수 있는 바이러스제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뭐 흔히 이제 2009년 그 신종플루 때 타미플루 이런 것들이 이제 독감을 치료하는 특효약이어서요. 한 5일 먹으면은 깔끔하게 날 수 있는. 지금도 잘 듣습니까? 예, 그럼도 잘 듣습니다. 지금 효과가 있나 네, 보죠.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사실 아까 교수님이 본인 소개를 하시면서 백혈병 전공이라고 하시는데 저는 백혈병은 저기 혈액내과에서 전공하는 걸로 생각했거든요. 감염내과에서도 백혈병을 합니까? 저는 이제 그 감염내과 의사들 중에서 혈액 질환에 좀 관심이 있는 의사입니다. 저는 이제 제가 근무하는 병원은 이제 백혈병을 좀 많이 보는 다른 병원에 비해서 많이 보는 병원인데 그 병원에 김동욱 교수님 계시죠? 저희 병원에 명의들이 많이 계시죠. 저희가 그 골수 이식이라는 거를 처음 시작한 게 1983년에 시작해서 한 30년이 넘었는데요. 그 초창기부터 감염내과는 같이 혈액내과랑 같이 일을 했습니다. 조인해서 그래서 저희는 이제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고 그 예를 들어 항암 치료를 하는 중에 환자가 열이 났다. 그러면 제가 처음부터 열 나는 때부터 같이 관여하기도 되고 그분들이 걸리는 병이 어떤 병이면 그 병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는 약을 어떤 약을 쓰자는 것도 같이 결정하고 같은 팀으로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백혈병으로 숨지는 분들 중에 한 절반 정도가 백혈병 자체가 아니라 그 감염병에 의해서 숨지신다면서요? 사실입니까? 그게? 네, 그렇습니다. 이제 가장 많이 돌아가시는 게 이제 폐렴이죠. 근데 이제 백혈병이 아니라 폐렴으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저희가 사망 진단서에는 그 백혈병이라고 쓰지만 그분들이 돌아가시는 이유 중에 반은 감염 질환으로 돌아가시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백혈병에 걸리면 면역력이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백혈병이라는 거는 몸에 백혈병 세포가 가득 찬다는 뜻인데요. 그 거꾸로 말하면 백혈구는 오히려 정상 백혈구는 적어져서 자기의 기능을 하는 면역 세포가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백혈구가 면역 기능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없어지니까 당연히 이제 감염성 질환에 약해진다. 그렇습니다. 취약해진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되게 그렇다고 뭐 외부 활동을 안 할 수도 없고 어떻게 살아야 되죠? 그러면 이제 항암 치료를 하고 백혈구가 많이 떨어져 있는 시기에는 병원에 계실 수밖에 없고요. 그 시기 동안에 열이 나거나 폐렴이 생기거나 이런 거는 적절한 방법을 사용해서 진단을 빨리 하고 적절한 항생제를 쓰고 그러는 것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일반인들은 걸리지 않는 폐렴이 걸리는 게 좀 문제이죠. 예를 들면 가장 심각한 것이 진균 감염입니다. 곰팡이 폐렴이라고 말하는데요. 공기 중에 있는 곰팡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일반인들, 그러니까 백혈과 정상인 사람들한테는 들어와도 걸리지 않는데 이분들은 그런 그 곰팡이균이 몸에 들어오면 폐렴이 생겨서 바로 돌아가실 수 있는 치명적인 폐렴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그러면 언제쯤 퇴원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백혈구가 회복이 되고 정상 수치로되고 그다음에 열이 떨어지고 그러는 경우에는 퇴원하실 수 있는데 저희 이제 초기 항암 치료를 한 다음에 한 20일 정도 있으면 퇴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 정도 되면 정상 수치로 돌아오는 거예요. 정상 수치로 돌아온다는 건 결국 면역력도 어느 정도 갖춘다. 정상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회복이 되신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제 이식 후 감염 관리도 주로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기를 이식한다는 그거 말씀이시죠? 골수 이식이죠. 주로 골수 이식, 조혈모 세포 이식하는 거. 그럼 다른 장기를 이식했을 때는 안 하십니까? 저는 저희 병원에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 따로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식을 한다고 하는 것은 나중에 이제 이식 그 거부 반응을 막기 위해서 약을 먹잖아요. 면역을 떨어뜨리는 그러다 보니까 면역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럼 감염에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이시죠. 네, 근데 그것도 이제 두 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네. 그런 이식한 다음에는 자기 몸에 워낙 있던 네. 바이러스가 이렇게 올라와서 걸리는 병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을 이제 그 전문성이 있는 의사들이 쭉 보면서 같이 네. 치료해야 되는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뭐 골수 이식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이식을 받은 환자가 감염병을 예방하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까? 제가 하는 일 중에 또 하나는 이식 후 예방접종 클리닉이라는 걸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필요한 애들 태어나면 저희 예방접종하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이식을 하면 특히 이제 골수 이식을 하면 자기 면역 기능이 거의 갓 태어난 애기랑 같아서 예. 애들 태어난 같은 예방접종을 저희가 3, 4개월 지나면 해드리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필요한 경우는 폐렴이 생기지 말라고 항생제를 면역 억제를 끝날 때까지 예방을 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 교수님께서 지금 지역의약품안전센터 센터장도 겸임하고 계시죠? 네, 네, 네. 근데 그 최근에 이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올해 이제 약물 감식 유공자 표상에서 우수 협력 기관으로 선정이 되셨더라고요. 아, 네, 네. 축하드립니다. 네. 그런데 그 약물 감시란 게 뭡니까? 약물 감시라는 거는 이제 환자의 안전을 저희가 도모하기 위해서 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환자가 어떤 A라는 약에 부작용이 생겼으면 네. 그 약을 다시 안 쓰게 해야죠. 해야 되는데 네. 그걸 이제 그 병원에 오기 전에는 다시 오기 전에는 네. 저희가 그 정보를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정보를 우리나라 같이 이제 IT가 많이 발전되어 있는 나라에서 예. 미리 등록을 해놓으면 예. 환자가 다시 와서 그 약을 또 처방하게 될 때 다른 과에서 처방하게 될 때 그 약을 다시 사용하지 않도록 예. 만드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입니다. 네. 그 약물 부작용을 일반인은 조금 자기 스스로 어떤 사람은 네. 자기 약에 민감한 사람도 있고 뭐 그렇다고 네, 하는데 네. 일반인도 좀 알 수가 있습니까? 예. 식약처 산하에 예.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라는 곳이 새로 신설되어 있습니다. 예. 그곳에 이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거기에서 그 자기의 정보를 입력할 수 있고요. 예. 그 다음에 또는 인근 약국이나 병원에 이런 정보를 입력해달라고 부탁하시면 예. 저희가 상담해드리고 예. 필요한 정보를 입력해 놓을 수 있습니다. 거기다 그러면 신고도 가능합니까? 네, 신고도. 우리나라 모든 사람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아, 예. 그 우리 이제 프로그램명이 이제 명의가본 기적인데요. 교수님 뭐 시술 받아서 특히 이제 백혈병 환자가 네. 많으실 것 같은데 네. 이렇게 기적을 이룬 환자분 계시면은 그래서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첫 번째 환자는 백혈병 환자들은 다들 이제 기구한 자기의 그런 것들이 다 있는데요. 네, 사연이 다 있는데 네. 그런 분들 중에 한 분은 젊은 여자분이었는데 신혼여행을 갔다가 급성이요? 예, 신혼여행을 갔다가 멍이 들어서 병원에를 돌아와서 왔는데 네. 백혈병이었어요. 진단을 받았어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항암 치료를 영문도 모르고 항암 치료를 했고 예. 그다음에 이제 그러고 나서 멸이 많이 나고 감염 질환이 생겼는데 예. 그분은 의사들이 판단하기에는 수술을 해야 되는 병이었는데요. 예. 수술을 해야 날 수 있는 감염성 질환도 수술을 합니까? 예, 이렇게 예를 들어서 고름이 잡혀 있는데 그 고름을 절개해야 되는 일이 벌어졌는데 그 부위가 좀 난처한 부위여서 그냥 수술이 안 되고 이렇게 장루를 만들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젊은 여자분이었는데 자기는 죽으면 죽었지 절대로 장루는 안 하겠다고 평생 그거 하고 살 수는 없다고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다행히 수술을 하지 않고 항생제로 치료했고 그리고는 이제 다음 항암 치료도 문제 없이 하셨고 이식도 하셔서 지금은 이제 완치돼서 가끔 제외를 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본인이 선택을 잘한 거네요, 결과적으로. 절 붙잡고 좀 매달리긴 했었죠. 근데 이제 저도 가능하면 안 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려고 했고 근데 어떻게 잘 맞은 경우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렇게 장루가 이렇게 되면은 평생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평생 이렇게 인공 항문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젊은 여자분이 감당하기에는 좀 많이 힘드시죠. 굉장히 상태가 아주 유독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네.
그거를 만약에 절제를 안 하면 생명이 위험해질 수도. 생명을 이제 담보할 수 없는 일이 있을 수도 있었죠. 그러면 이게 생사를 왔다 갔다 하는 건데 그 결정을 내리기가 굉장히 어렵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경험 있는 의사들이 얘기를 같이 할 수밖에 없고요. 예. 이제 그 경험 있는 의사 지금 오늘 여기 저랑 말씀하시는 게 명의라고 하는데 사실은 저 혼자가 명의라고 말할 수는 없고요. 예. 명의라는 것은 그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현대의학에서는 그 일을 팀이군요, 같이 하는 그러니까. 팀들이 같이 서로 환자의 정보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그 환자한테 가장 적절한 치료를 할 수 있는 팀을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에 상당히 그래도 정말 놀랍고 반가우셨을 것 같은데 기분은 어떠셨습니까? 환자가 좋아지면 저도 반갑고 좋죠. 근데 가끔 저는 이제 감염 질환은 급성기 질환이기 때문에 좋아지면 다시는 저를 안 볼 확률이 높은데 가끔 이제 외래를 보다 보면은 이식하고 5, 6년 지났다가 왔는데 제 생각이 났다고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 분들 보면 정말 반갑고 고맙고 그렇죠. 네, 그런 일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네. 일단 오늘 좀 소중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본격적인 독감 시즌을 앞두고 그다음 감염내과 명의이신 이동균 교수님과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특히 백혈병 이식 수술을 받았거나 또는 앞두고 있는 환자라든가 가족분들에게 이 교수님 말씀이 큰 도움이 됐을 거라고 여겨지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